인류 역사상 최강의 정복자, 끔찍한 학살자, 황제들의 황제 등으로 불리며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몽골 제국의 황제 칭기즈칸. 그는 13세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지배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며 수많은 업적과 대규모 학살 등은 현재까지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몽골의 한 초원에서 태어난 그는 무질서한 부족국가였던 몽골을 통일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후 몽골 내부의 평정에만 그치지 않고 초원 밖 세상으로 정벌에 나서는데, 이후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한족의 통일 왕조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요나라 왕족이 세운 서요와 항구투족의 서하까지 점령했으며, 이후 그의 후계자들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러시아와 유럽까지 원정하여 엄청난 규모의 땅을 점령했는데, 점령한 땅의 규모가 무려 839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그 규모가 중국의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땅의 15배가 넘는다고 한다. 칭기즈칸이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정복한 땅의 크기뿐만이 아닌 탁월한 리더십과 남다른 포용력에 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군대를 만들 때 종족과 종교를 차별하지 않았으며 오직 능력 있는 인재라면 누구든지 등용했는데, 이러한 일화는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한 전투 도중 적군의 한 병사가 칭기즈칸의 말을 화살로 명중시켜 칸이 낙마하게 됐는데, 칭기즈칸은 전투가 끝난 후 그 병사에게 상을 내리고 이름까지 하사하며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여 주었다. 실제로 몽골의 군대는 아시아인은 물론 러시아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백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노예 출신의 장군들도 많았다고 한다. 칭기즈칸은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의 활약에 따라 계급과 전리품을 동등하게 배분해 주었고, 만약 병사가 전투 도중 전사하면 전사자의 가족들을 위해 전리품을 나눠주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성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파격적인 칭기즈칸의 리더십은 병사들로부터 더욱 충성을 맹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고, 칭기즈칸은 이러한 뛰어난 인재들을 이용해 대제국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위대한 역사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사망한 지 8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고고학자들은 칭기즈칸의 권력과 힘을 상징할 만한 엄청난 양의 보물이 그의 무덤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으며, 역사적 기록을 참고해 수십 년간 몽골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직까지 그 어떠한 작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칭기즈칸의 무덤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몽골의 역사서인 몽골비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무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부하들에게 무덤에 어떠한 표식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때문에 그의 부하들은 그를 묻으러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죽여 없앴으며, 칭기즈칸을 묻고 난 뒤에는 수천 마리의 말들로 그 위를 달려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또한 칭기즈칸의 무덤 공사에 참여했던 2,000명의 노예들은 그의 병사들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이 병사들은 다른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 또다시 죽임을 당하였다. 최후로 남은 칭기즈칸의 충신들은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군주가 숨기고 싶어했던 무덤의 비밀을 간직하였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엄청난 규모의 칭기즈칸 무덤 안에는 수천 명의 여자와 하인들, 그리고 칭기즈칸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진귀한 보물들을 함께 묻었으며, 최후까지 남아있던 충신들은 자결하기 전 칭기즈칸의 무덤 바로 위로 강줄기를 틀어 흐르게 해 무덤을 절대 발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런데 최근 역사학자들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역사서인 원사에서 칭기즈칸 무덤의 단서가 될 만한 장기련곡이라는 글자를 발견하였는데, 이 글자의 뜻은 칭기즈칸이 기련곡에 묻혀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네 글자는 칭기즈칸의 무덤을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기련곡이라는 지명은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은 지명으로 그곳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에는 기련곡으로 추정되는 몇몇 장소만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델리운 볼닥이다. 기록에 의하면 델리운 볼닥은 칭기즈칸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며,
칭기즈칸은 평소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묻히고 싶어 했다고 전해지는데 때문에 학자들은 벨리운 볼닥에 그의 무덤이 위치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지역은 포두 지역인데 이곳이 칭기즈칸의 무덤이라고 추측되는 이유는 몽골의 전통 때문이다. 몽골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타기 시작해 죽을 때까지 말을 무척이나 아끼기에 말채찍을 떨어뜨린 장소를 자신의 무덤으로 만든다는 전통이 있는데 칭기즈칸이 바로 이곳에서 말채찍을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 기련곡으로 추정되는 곳은 부르칸 카르둔이다. 부르칸 카르둔은 바이칼 호수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칭기즈칸은 살아있을 당시 이곳에서 사냥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 생전 이곳에 자주 들렀으며 하루는 큰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그곳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 묻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세심하게 탐사되었음에도 어떠한 무덤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때문에 일부 중국의 학자들은 칭기즈칸의 무덤이 몽골이 아닌 중국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몽골의 옛 풍습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뼈는 악의 기운에 의해 침범되기 때문에 즉시 매장해야 하며 죽은 자 영혼은 그의 정신이 깃드는 알타이산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이 있으며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서하 원정도 중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하는 현재 중국의 닝시아, 루판 산맥 지역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중국 학자들은 칭기즈칸 중국 무덤설을 제기한다. 이에 몽골과 세계의 학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러던 도중 2002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동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서 기원을 알 수 없는 60여 개의 봉분이 발견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 봉분들은 무려 3km의 돌벽에 쌓여 있었으며 규모로보아 강력했던 통치자의 무덤으로 추측되었다. 심상치 않은 봉분의 규모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박사가 이끄는 발굴단이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는데 조사팀은 발굴 초기 구조물의 상층부에서 이 무덤을 지은 노예로 추정되는 수백 구의 유골들을 발견했으며 이것이 칭기즈칸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얼마 후 이곳에서 칭기즈칸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수천 개의 금은 공예품과 동전들은 물론 12마리의 말의 유골과 13세기로 추정되는 여성의 유골까지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았는데 존 박사는 이것이 몽골의 민간에 내려오는 칭기즈칸 순장 전설의 흔적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칭기즈칸 무덤 발견 소식은 오히려 현지 몽골인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몽골의 전설 중에는 위대한 칸의 무덤이 열리면 세계가 멸망한다는 말이 있으며 몽골의 영웅인 칭기즈칸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그의 유언에 대한 모독이며 그를 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조사팀은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탐사를 강행했는데 이상하게도 발굴 도중 갑작스레 돌풍이 불어 팀원들이 큰 부상을 입거나 느닷없이 땅속에서 튀어나온 수백 마리의 독사무리가 작업자들을 공격하는가 하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갑자기 전복되어 사고가 나는 등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조사팀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게다가 얼마 후 탐사 지역 인근에서 탄저병이 돌기 시작하자 이에 몽골인들은 이것이 전설 속 칭기즈칸의 저주라 확신했다.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결국 몽골의 총리였던 바수레는 몽골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칭기즈칸 무덤 발굴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존 박사의 연구팀은 몽골 정부의 방해와 반대 여론에 밀려 발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칭기즈칸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은 칭기즈칸 무덤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평소 자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게르에서 살다가 평범하게 늙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그가 세계사에 남긴 막대한 영향과 이뤄놓은 일들이 너무도 많아 쉽게 잠들 수는 없을 것 같다. 신학자들과 종교학자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에 지난 수십 년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예수와 부처는 둘 다 자비와 검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강조했으며 복수보다는 용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예수가 나사렛이 아닌 유대인 행상들을 따라 인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의 생애 중 약 20년가량의 생략된 공백이 존재하며 이는 학자들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은 기독교의 4대 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10살의 예수가 6월절 기간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예수는 이후 18년의 긴 세월을 껑충 뛰어넘어 장성한 30살의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예수는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바티칸에는 예수의 숨겨진 생애와 진실이 기록된 비밀 문서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문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개된 바가 없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인 1887년 프랑스에서는 종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책 한 권이 출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당시 세계의 종교학자들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으며, 이 책에는 예수의 잃어버린 18년간의 행적이 적힌 고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저자인 니콜라스 노토비치는 독실한 정교회 신자이자 당시 고국인 러시아와 프랑스에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이 책의 내용이 인도 북부에 위치한 라다크 지역과 히말라야 산맥의 험지를 자신이 직접 탐험하고 기록한 사실적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그의 여행기에는 당시 유럽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기 힘든 카슈미르와 티베트의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민족 문화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가 여행 도중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직위까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었다. 그는 그곳을 방문했을 당시 우연히 라마 불교의 승려와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노트비치는 그 승려로부터 이사라고 불렸던 학자이자 예언자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승려는 이사가 고대 중동에서 인도로 온 존경받는 선지자였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고위직 노승들만이 알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또한 자신들의 사원에는 고대부터 티베트 라사에서 받아온 다양한 문헌들이 존재하는데, 이 문서들은 창조주의 소유물이며 매우 신성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노토비치 같은 이방인에게는 쉽게 보여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큰 호기심이 생긴 노토비치는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 승려의 도움을 받아 당시 외부인으로서는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숨어있는 불교 사찰인 히미스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곳 주지 스님의 허락을 얻어 수만 장의 고문서가 보관된 문서굴에 방문할 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이사라고 불렸던 학자이자 예언자였던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고대의 두루마리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비밀 문서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돼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라는 이름을 가진 신성한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유일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담론을 듣고자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신성한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경배하였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년의 몸에 불사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이사가 13살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의 단촐한 집에는 신성한 젊은 이사를 사위로 두고 싶어 안달난 부유한 귀족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년 이사는 신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인도로 향하는 유대인 행상에 몸을 실었다. 이사가 14살이 되었을 무렵 신의 땅 인도에 도착해 아리아인들 사이에 정착했는데, 이 놀라운 소년의 이름은 머지않아 인도 북부 전체에 알려졌다. 자이나 교도들은 그를 자신들 곁에 머물게 하려 했으나 이사는 배교자인 그들을 떠나 먼 곳에 브라만교 사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브라흐마를 모시는 백의의 사제들은 소년 이사에게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와 신성한 문자를 가르쳤고,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법과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훈련시켜 신에게 더 가까워지도록 유도했다. 그렇게 인도의 여러 성스러운 도시들에서 6년간 머무는 동안 성자 이사는 바이샤와 수드라 같은 평민들과 가까워졌고, 그들에게 베다를 가르치며 안식을 얻었다. 그러나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처럼 지위 높은 귀족들은 이사에게 브라흐마의 발바닥에서 창조된 하찮은 무리들을 멀리하라고 종용했다.
또한 그들은 수드라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의 영원한 노예로 봉사하도록 창조주로부터 명령받았고 죽음만이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는 신은 그의 자녀들이 서로를 차별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셨다며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수드라에게 가르침을 펼쳤다. 그는 인도의 다양한 신의 형상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신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창조주의 자녀들을 희생시킨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심판의 날에 영원한 노예가 될 것이라 예언했다. 이후 석가모니의 고향 고타미데스에서 고대 팔리어를 습득한 성자 이사는 신성한 교리가 기록된 곰서들을 공부하는데 6년을 바쳤고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 다시 고향으로 귀환한 성자 이사의 나이는 성경에 기록된 30세와 큰 차이가 없는 29세로 소개되어 있다. 즉, 노토비치가 발견한 고문서에는 예수의 잃어버린 18년간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었다. 그 문서에 따르면 그때가 부처 사후 약 500년경의 일이었으며 그것은 예수가 살았다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서굴에는 선지자 모세와 이집트 대탈출에 관한 내용이 적힌 문서와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번성했던 내용까지 자세히 적힌 문서들이 있었다. 이 고대 두루마리를 자세히 분석한 니콜라스 노토비치는 이사가 바로 나사렛의 예수라고 확신했으며 예수가 인도에서 배운 부처의 가르침을 고향에 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노토비츠가 헤미스를 방문한 지 반세기가 지난 1902년 인도의 한 힌두교 승려가 노토비치가 방문했던 그 외딴 사찰로 들어가 반세기 전 노토비치가 봤던 두루마리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를 번역해 자신의 고국에 있는 사찰로 가져갔으며 그것은 노토비치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예수가 한때 인도에서 살았다는 내용의 고대 기록들은 오늘날 인도뿐 아니라 이란과 파키스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아직 예수가 그곳에 있었다는 100%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예수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부처의 가르침과 비교해보면 그의 가르침 속에는 부처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전히 예수가 사라졌던 시기의 확실한 흔적을 찾고 있으며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른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제패하고 마침내 기원전 211년 천하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은 최초로 중국의 법과 제도, 문자를 통일했으며 강력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1974년 3월 중국 시안의 농부 양신환은 농사에 사용할 우물을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파던 중 땅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안을 들여다보니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소용들이 땅 아래에 잔뜩 늘어서 있었다. 그는 심상치 않음을 느껴 이 일을 관청에 보고했고 이를 확인한 중국 정부는 최고의 조사팀을 꾸려 당대 고고학 사상 최대 규모의 발굴을 시작했다. 그렇게 국가 최고의 발견 중 하나라 불리는 병마용갱이 출토되었다. 놀랍게도 병마용갱에서 발견된 병사 토용들의 키는 180에서 195cm 정도로 당시로서는 매우 거대한 체격의 모습이었으며 무려 8,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의 눈, 코, 입 등의 모양과 표정이 저마다 제각각 다르고 매우 세심하게 표현되어 있어 발굴 초기 이 용갱이 과연 어느 시대 누구의 유적인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추후 발굴 과정 중 여부리가 생산이 되어 3년째 되는 해에 만들었다라고 새겨진 무기가 발견되면서 병마용갱이 진시황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발굴팀은 총 3개의 병마용갱에서 병사 토용들뿐만이 아닌 말 500여 필과 전차 130대 등 거대한 규모의 모형들을 발견했는데 이 엄청난 발견은 병마용갱을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고고학 유적지로 불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병마용갱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진시황 능의 존재까지 확인되며 전설 속 황제의 무덤이 실존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중국 당국은 이 위대한 유산인 진시황 능을 최초 발견 시점인 1974년부터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굴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 즉위 초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 약 39년간 무려 7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 자신이 머물 거대한 황릉을 만들게 했고 자신은 그 안에 수많은 보물들과 함께 묻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엄청난 발견에도 진시황의 무덤은 여전히 발굴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물음에 당시 중국 정부 측에서는 무덤이 너무 거대해 현대 기술로는 훼손 없이 발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발굴을 위해 이 작업을 후대에 남긴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 발굴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은 때문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평생 동안 불로불사의 비법을 찾던 진시황은 그 해답이 수은에 있다고 믿었는데 진시황은 불멸의 삶을 꿈꾸며 수은을 몸에 바르거나 심지어는 먹기까지 했으며 수은에 대한 그의 욕망은 죽어서까지 이어져 진시황릉에는 수은으로 만든 강과 바다가 흘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이 수은의 바다가 사마천이 진시황릉을 둘러보고 남긴 기록이 아닌 상상으로 만든 허구적 표현이거나 전설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1982년 중국 사회과학원이 대대적으로 진행한 진시황릉 연구조사에서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릉 주변의 토양에서 인근 지역보다 매우 높은 수치의 수은 함유량이 확인되었다. 발굴 작업을 위해 흙을 파내면 파낼수록 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는데 심지어 지하공전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위치에서 측정한 조사에서는 수은이 인근 지역보다 20배가 넘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다. 조사팀의 안전과 황릉 보존을 위해 발굴 작업을 후대에 남겨야 한다. 수은은 휘발성이 강한 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물질이고 지어진 지 2000년도 더 지난 고대 무덤에서 이 정도 수치가 측정된다는 것은 실제로 진시황릉 안에 거대한 수은의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었는데 2016년 황릉조사팀은 이를 뒷받침할 또 한 번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고고학팀은 지난 몇 년간 첨단 장비를 이용한 조사로 많은 것을 알아냈는데 실제로 황릉 바닥에는 거대한 배수 시설이 존재하며 사마천의 기록대로 황릉 안에는 수은으로 된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진시 황릉에 사용된 수은은 황릉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산시성 신양에서 대거 운반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진시황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나 발굴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진시황릉이 이미 도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록에 따르면 진나라는 진시황이 죽고 4년 만에 멸망했으며 항우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점령해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진나라 왕들의 무덤을 도굴했다고 적혀 있다. 그때 진시황의 황릉까지 도굴되었다는 기록이 중국 내 고문원에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우가 30만 명을 동원해 진시황릉을 파헤친 뒤 발굴한 보물들을 실어 날랐는데 30일이 지나도 끝이 나질 않았다. 또 다른 고문원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어느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웬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진시황이 안정되어 있는 관을 발견했다. 그 목동은 그곳에 있는 모든 보물을 옮긴 후 그곳을 불태웠다. 이에 진시황릉 도굴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미 진시황릉이 도굴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발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진시황릉의 높이가 기록보다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도 세월의 침식이 아닌 도굴로 인해 원래의 모습이 파괴되고 지형이 내려앉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항우가 도굴을 끝냈다는 기록 덕분에 도굴꾼들이 접근하지 않아 진시황릉은 온전히 보존되었으며 황릉의 규모와 거쳐야 할 관문의 수로 봤을 때 도굴에만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시황릉은 4km의 내성과 6km의 외성이 둘러싸고 있으며 동서 475m, 남북 380m, 높이 80m의 흙으로 덮여 있어 마치 산으로 착각할 정도로 규모가 거대하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진시황이 묻혀있는 곳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궁전에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독성 물질인 수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이 엄청난 양의 수운을 직접 뚫고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도굴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진시 황릉이 완공된 후 무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묘의 통로를 폐쇄하고 바깥문도 봉하여 70만 명의 노예들과 장인들 그리고 후궁까지도 모두 진시 왕릉에 가둬버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시 왕릉을 발굴하면 보물보다 유골이 더 많을 것에 염려해 중국 정부가 발굴을 꺼리고 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세상 제1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신의 권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그가 죽은 뒤 진나라는 고작 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적어도 그의 무덤만큼은 불멸의 존재가 되어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명성이 이어지고 있다. 1337년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의 왕위 계승권 다툼으로 시작된 전쟁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주요 전쟁터였던 프랑스 지역은 오랜 세월 거듭된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때문에 종교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프랑스 백성들 역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랐는데, 훗날 100년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은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미스터리한 인물에 의해 큰 전환을 맞게 된다. 세계의 모든 실존했던 인물들 중 가장 미스터리한 영웅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 100년 전쟁 기간 중 프랑스 동부의 작은 시골 마을인 동네미에서 태어난 그녀는 농부인 부모님을 도와 농촌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녀였다. 그러던 1424년 12살이 된 잔다르크는 마을 근처 풀숲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은 위기에 빠진 프랑스의 왕을 도와 나라를 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목소리는 몇 년간이나 그녀에게 지속되었는데, 이에 잔다르크는 이것이 신의 계시를 전하는 천사의 목소리라 확신하였고, 이에 반드시 이 신의 메시지를 왕위 계승권자였던 샤를 왕세자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녀는 여러 번의 우여곡절 끝에 훗날 샤를 7세가 되는 샤를 왕세자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의 내용을 기록한 프랑스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샤를 왕세자는 잔다르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왕세자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둔 채 자신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홀에 들어온 잔다르크는 곧바로 숨어있던 샤를 7세를 향해 다가와 이렇게 말을 했다. 고귀하신 왕세자시여, 하늘의 군주께서는 전하가 왕관을 쓰시고 프랑스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에게 군대를 빌려주신다면 신의 힘으로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당시 샤를 7세는 그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황당해했다고 전해지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샤를 7세는 그녀에게 군사지휘권을 넘겨주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중세 유럽은 신분과 성별에서 오는 차별과 편견이 아주 극심했는데, 잔다르크는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글을 읽거나 쓰는 법을 몰랐으며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17살의 평민 소녀에게 국가의 군부대를 지휘할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오늘날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가설은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들은 샤를 7세가 그녀를 진짜 신의 사자라 믿었다는 것이다. 당시 중세 유럽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뚜렷하였으며, 그로 인해 천사나 악마에 대한 발언이나 징조들을 일종의 큰 메시지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전해져 오던 잔다르크 악마 계약서를 내세우며, 샤를 7세가 그녀의 정체를 알고도 일부러 그녀를 이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샤를이 그녀를 프랑스 왕국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후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장이었던 오르레앙 전투에 투입시키자 군사력을 넘겨받은 잔다르크는 이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데,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오르레앙 지역은 잉글랜드가 프랑스 남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길목에 있었으며, 프랑스군은 잉글랜드로부터 포위되어 오르레앙 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항전을 이어나가는 상황이었다. 오르레앙의 병사들은 이미 200일이 넘게 이어진 공성전에 대부분 지칠 대로 지쳐 자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지만, 잔다르크는 신기하게도 그러한 병사들을 이끌고 오르레앙 전역을 전진하며 열흘 만에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후 영국 최고의 명장이었던 탈보트를 포로로 잡은 후 프랑스 역사의 길이 남을 우회 기동으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랭스를 함락시켰으며 랭스 대성당에서 샤를 7세의 대관식을 올려 왕의 정통성과 명분을 얻음으로써 100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 긴 인류 역사에서 신화 시대를 제외한 기록 중에는 이와 비견될 만한 미스터리한 인물은 거의 없었으며 잔다르크의 존재가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가 영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기록에서 이미 교차 검증이 완료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조사한 실제 기록에 따르면 잔다르크의 이러한 미스터리한 능력에 당시 영국과 프랑스 병사들 대부분은 그녀가 천사의 힘을 이용한다고 믿었다고 하며 잔다르크의 외모는 일반적인 여성과 비교했을 때 크게 특출난 부분이 없었지만 평범한 외모와는 다르게 무지막지한 힘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러한 잔다르크의 엄청난 괴력은 양국의 실제 기록으로도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잔다르크는 매번 거구의 기사들과 1대1 승부를 겨루었는데 그녀의 체구는 적 기사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힘과 체력은 그들을 월등히 넘어섰으며 매번 결투에서 쉽게 승리했다. 또 다른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잔다르크는 공성전에서 영국군이 쏜 화살에 목과 어깨가 동시에 관통당했지만 그녀는 간단한 응급처치만 한 뒤 다시 전장에 뛰어들었다. 또 며칠 후 사다리를 타고 오르던 잔다르크는 영국군이 투척한 바위에 머리를 맞고 추락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다시 사다리를 타고 올라 결국 성을 함락시켰다. 모든 병사들은 천사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잔다르크는 도망치기 위해 21m 높이의 성벽에서 뛰어내렸는데 병사들이 그녀의 몸을 살펴보니 그녀의 몸에는 어떠한 외상도 없었다. 모든 병사들은 놀라며 그녀를 찬양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도 1430년 5월 콩피에뉴 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아군을 구하던 중 홀로 잉글랜드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녀는 잉글랜드에서 7번의 재판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진다. 당시 잔다르크의 종교 재판에 참석했던 수도사 마틴 마르디니가 쓴 재판 기록문에 따르면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큰 죄목은 다름 아닌 풍기문란죄였으며 그것은 단지 그녀가 바지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잔다르크는 전장에 나설 때마다 남장을 하고 출전했는데 영국에서는 그동안 남자인 걸로 알려졌던 잔다르크가 남장을 한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큰 파장이 일었다. 그녀가 살았던 15세기에는 인간이 종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종교와 성경에 의해 엄격하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은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 복장을 하는 것을 신이 역겨워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결국 종신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이상하게도 몇 달 후인 1431년 5월 30일 갑자기 마녀로 물리며 마르쉐 광장에서 화형을 당해 그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녀가 갑자기 마녀로 물려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역사학자 자크 고르디 박사에 따르면 당시 잔다르크를 포로로 잡아온 영국은 잔다르크의 몸값으로 거액을 요구했으나 샤를 7세는 영국의 이러한 제안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 덕에 프랑스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지만 이미 왕위에 오른 그는 오히려 그녀의 치솟는 인기를 질투했으며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한 성녀로 추앙받기 시작하자 그녀를 일부러 적진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이후 영국의 종교재판정은 사제가 아닌 자는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마녀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러한 자크 고르디 박사의 주장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정설처럼 알려져 왔다. 그러나 잔다르크의 죽음에 관해서는 또 다른 역사적 기록도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하고 3년 뒤부터 프랑스에는 자신이 잔다르크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루는 이를 전해들은 잔다르크의 동생이 그녀가 자주 출연한다는 마상시합장을 직접 찾아가 그녀를 살펴보았는데 투구를 벗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놀랍게도 진짜 잔다르크였다. 이 소식을 들은 샤를 7세는 그녀를 왕궁으로 잡아들여 직접 그녀를 확인했는데 그는 그녀를 보고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를 확인한 샤를 7세는 그녀가 잔다르크임을 대중에게 공표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샤를 7세는 얼마 후 이 발표를 번복하게 되는데 잔다르크를 사칭했던 이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영국 측의 기록에는 또 다른 내용도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잔다르크가 마르시에 광장에서 화형당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마을 근처에 살던 실성한 여인이 그녀 대신 처형을 받았다. 잔다르크는 피에르 신부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것으로 보이며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 여생을 보냈다. 생애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프랑스 영웅 잔다르크.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나 세상을 바꾼 강인한 인물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